안녕하십니까. 인천재능대학교 송진호 교수입니다. 그 에스키모인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늑대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늑대를 잡을 때 뭐를 사용하냐면 그 칼을 사용하는데 칼로 찌르는 게 아니고요. 아주 날카로운 칼 있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거. 그거를 잘 갈아가지고 동물의 피를 묻힌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꽁꽁 얼려서 손잡이를 늑대가 잘 다니는 길목에 손잡이를 땅바닥에 딱 꽂혀놓는데요. 그럼 칼날이 위로 오겠죠. 그래서 늑대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피냄새를 맡고 거길 오는 거예요. 그럼 피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핥기 시작을 한대요. 핥는 중에 이제 얼음도 녹겠지만 늑대 혀도 얼을 거 아니에요. 감각이 없어지겠죠. 근데 핥을수록 재미난 게 계속 피 맛이 난다는 거예요. 피가 계속. 그게 누구 피예요? 자기 피죠. 결국에 그 피맛 때문에 계속 그걸 먹다 보면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늑대가 만약에 뛰어서 누군가를 잡아서 어떤 동물을 먹게 되면 그런 위험은 없을 텐데 그냥 편하게 지나가는 거, 박혀있는 거 보고 먹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죽게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달콤함 속에 빠지다 보면 다른 도전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물 우리가 모실 주인공도 사실은 달콤한 사회 속에 살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원래 도자기를 만들었던 분이 아니었어요. 교사였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 교사는요 최고의 직업이에요. 안정적이죠. 정년이 보장돼 있죠. 근데 이분이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점심시간에 신문을 쭉 보신 거예요. 보시다가 그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옛날 운보 김기창 선생님이 그렸던 멋진 도자기의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 걸 이분이 딱 보고 내 길은 이 길이야. 갑자기 바꾼 거예요. 점심시간에. 난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 전 교사를 그만두고 도자기를 하러 가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었죠. 내 귀여운 사랑스러운 애동아들을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서 어렵게 선생을 만들었더니 이놈이 나중에 봤더니 여러분 요강 만들러 간답니다. 딴이 난 거야. 근데 그 상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어머니, 제가 만드는 건 요강이 아니고요. 옛날 그 임금님들이 쓰시던 그 그릇이에요. 도자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야 이놈아, 그것도 올란지면 다 요강이다. 그래서 결국 임학택 선생님은 만류를 뿌리치고 어려운 길로 탁 들어오게 됩니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들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사백자에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 항산 임학택 선생님을 모셔서 불굴이 만든 창의의 세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 오늘 우리 강의를 보시는 분들 내가 뭔가 좀 멈추고 안정적인 걸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던 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느끼는 게 아주 많으실 겁니다. 자, 우리 항상 선생님을 모셔서 오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선생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항택입니다. 제 나이 정도 되는 분들은 어렸을 때 적어도 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유년기의 추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저희 어머니가 홀로 되셔서 저희 삼남매를 아주 어렵고 힘들게 키워주셨는데요. 떡장사도 하시고 품도 팔으시고 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어려웠던 옛날에 저들 어린 시절을 보면요. 저는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해온 일이 있습니다. 아마 자고 일어나면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또 뭘 만드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뭘 만들거나 그림 교정은 항상 1등을 했죠. 그렇다고 공부를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누님은 뭐 국민학교에서부터 사범학교까지 계속 수석을 한 데 비해서 저는 항상 등수에 쫓기지 않는 뭐 상위 클래스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그 흰떡을 아주 어렵게 써오시는 걸 보고
손을 다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 3일을 무언가 만들고 부셔서 기어이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떡이 예쁘게 썰려져 나오는 흰떡 쏘는 반자동 기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사용해 봤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떡 쏘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기고 어깨를 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떡 쏘는 기계는 이미 옛날에 많이 나와 있었더라고요. 네. 지가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가 뭘 하고 싶었겠습니까? 서울에 이렇다 할 미술대학을 가고 싶었죠, 이제. 근데 그때 당시 저들 상황이는요, 언감생심, 정말 그 유학비며 비싼 등록금이며 이것을 생각할 수 없을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학을 포기하고 지가 바로 친구 작은아버님이 운영하는 목공소를 갔습니다. 우선 제재소를 가서 제재소에서 취직을 했는데 그 무서운 톱이 돌아가는 옆에서 강목을 뭐 묶는다든지 또 판재를 뭐 묶는다든지 또 무거운 통나무를 날른다든지 이런 게 애초 저한테 무리이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어른들이 저한테 시키지를 않으셨어요. 한 달 지난 다음에 봉고를 받고서는 그 사장님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뭔가 일을 하고 봉급을 탈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이 선뜻 저를 그 제재소에서 운영하는 목공소에 유용수라는 아주 문자는 정말 유능한 목수 밑에 소목 밑에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약 7개월 정도를 문자는 일에만 전념을 하고 매달립니다. 7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아주 어렵고 힘든 문을 빼놓고는 거의 흉내를 낼 만큼 뭐 반목수가 된 것 같이 문을 잘 짭니다. 그런데 그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던 이 목수가 되고 마는 것인가? 내 꿈을 접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돈도 잘 보이질 않고요. 그래서 돈도 좀 벌 수 있고 다음에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찾던 중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앙고라 토끼를 기르는 사육하는 일이 불꽃처럼 번져 있었는데요. 앙고라 토끼 한 마리가, 어미 토끼 한 마리가 약 1년에 600g 정도의 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00g을 270원 정도의 털값을 줄 테니까 100마리 정도만 기를 수 있다면 1년에 약 10만 원 이상을 너끈히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죠. 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앙고라 사업에 그냥 뛰어듭니다. 대사업가 같죠. 그 비싼 토끼를 분양도 받고 또 토끼가 새끼를 낳고 그래서 얼마 후에는 토끼가 바로 100마리 이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털 10kg을 모아서 기차를 타고 청주에 있는 그 수메 앙고라 토끼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 판재를, 송판을 이렇게 십자가로다가 모서를 쳐놓고 그 회사 문이 닫혔어요. 없어졌습니다.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그 회사가 몇 년 동안 그 비싼 앙고라 토끼를 분양하는 것, 또 토끼 털을 그때 쓰는 털 대인가요? 또 가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구를 비싸게 여러 해 동안 팔아서 큰 돈을 만들어서 없어지는 회사입니다. 저뿐이 아니라 전국에 앙고라 토끼 사육에 덤벼들었던 사람들은 전부가 한 번에 망해버렸습니다. 이때 저는 오고 갈 데가 없어졌죠. 이때 성자같이 저희 작은 누님이 제 앞에 나타나십니다. 항아, 제 어릴 때 이름이 항입니다. 항아, 너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네 앞날을 한번 네가 정말 걱정해야 될 때가 됐다. 너 호랑이 꼬리보다는 고양이 꼬리보다는 쥐 대가리가 더 좋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너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하고 상의 안 하고 충주공업고등전문학교 기계과에다가 입학시험 원서를 제출해 놨으니까 잘 판단해서 네가 결정을 해라. 그리고 누님 가시죠. 지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며칠 고심한 다음에 결국 그 시험을 보죠.
꽤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합니다. 또 얼마 후에는 비학점 이상만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회 간부가 됐고 또 전교 선거를 통해서 학생회 부회장에 당선이 됩니다. 제 장학금으로 학교를 무난히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또 인생의 어떤 좌절 같은 것을 또 한번 맛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학생회 간부 8명한테 특혜를 줬는데요. 전국에서 들어온 취업 의뢰소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자기가 취직해 갈 수가 있는 그런 특혜를 줬어요. 저하고 회장하고는 당연히 임금 페이도 아주 높고 근무 여건도 좋은 대전에는 조폐공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가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급 공무원 이상 2분이 저를 재정 보증을 서줘야 된다는 그런 무서운 조항이 있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죠. 눈물을 머금고 저는 다른 곳을 택하게 됩니다. 지금 강원도 양양에는 대한철강 공무부에 배속이 돼서 그때부터 선반, 밀링, 세이퍼, 용접,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만 그런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련이란 거는 저로 인하지 않고 다른 요인으로도 저한테 다가오는 것을 제가 또 느끼게 됩니다. 저와 같이 거기 취업한 제 동료 하나가 기계 조작을 잘못함으로써 대한철강에 꽤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게 되거든요. 그 친구는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가듯이 고향으로 갑니다. 저 혼자 강원도 산속에 내버려지듯이 혼자 남게 되죠. 주변의 눈초리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력이나 저놈의 실력이나 비슷하겠지라는 것도 되지만요. 그래서 또 그 당시 전국에 낙후되고 노후된 광산의 시설 때문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많이 납니다. 애롭고 힘들고 주변에 눈치가 보이고 저는 사표를 내고 바로 지금 서울의 도농리라고 지금도 있죠. 도농리에 흥한화학 섬유주식회사라고 박흥식 재단 비스코스 인견사 실 빼는 공장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람한테 해제되는 원진 레이온 전 전신이 되는 걸 거예요. 거기서 공작기계에 다시 매달리게 되고 기계 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가 거기 들어왔을 때 정부에서는 전국의 중소 대기업 모두 어디나 똑같이 공채를 통해서 사원을 뽑으라는 그런 지시랄까요? 그런 방침을 정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흥한화학에서도 처음으로 예를 들어 공채를 통해서 사원을 뽑습니다. 당연히 저는 응시를 해야죠. 그런 공채를 통해서 입사를 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를 이미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량리 모 여고에서 시험을 제가 봅니다. 얼마나 시험이 쉬웠고 또 제 자신이 잘 봤다고 생각했는지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한 달음에 하숙집에 와서 친구들을 다 모읍니다. 오늘 합격자 발표를 하겠다. 가진 건망을 다 떨죠. 오늘 그 시험에서 여러 사람이 합격되는데 그 중에 한 명 우선 발표를 하겠다. 임항택. 그러죠. 맥주를 좀 사다가 모으고 뭐 해서 축하 파티를 아주 거창하게 나름대로 합니다. 3일 후에 그 합격자 발표장을 가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반 사원들은 접근하기도 힘든 배짱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공장장 비서로 있는 조양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시험을 잘못 봐서 떨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다음에 다시 이 시험을 볼 때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나 좀 도와다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 이튿날 빵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빵집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정말로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큰 비밀을 저한테 털어놓는데요. 이미 발표된 합격자들은 이미 그 이전에 내정이 됐고 시험은 그냥 정부 방침대로 본 거고
또 임 선생은 얼뜻 지나가듯이 봤는데 적어도 2등 정도로 시험을 잘 봤더라. 요번은 그렇다고 해드리면 다음을 기약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젊은 성질에 지가 거기 있었겠습니까? 또 한 번 화가 났죠. 사표를 내고 저는 바로 또 나옵니다. 나와서 며칠을 건둥거리다가 지금 충청북도 충주 쪽에 있는 삼안광산이라는 철광으로 다시 갑니다. 그 철광에서도 캐터필러 원동기를 만지면서 가장 굴 끝에 있는 광부들한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일은 아주 쉽고 따분할 정도로 편합니다. 그때 또 조금 심심하든지 편해지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러다 과연 무엇이 될까? 내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자꾸 되죠. 그러던 중 바닥에 있는 신문지 하나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선생을 뽑는 그런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 날짜가 얼마 없어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청주 지금 교대 자리에 가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8개월 강습을 받은 다음에 가까스로 1차 발령을 문교부 지정학교로 받습니다. 드디어 지가 이 선생님이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저희 어머니 얼굴에 한바꽃 같은 웃음이 피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주 기뻤죠. 제가 음성 한일중학교 미술과의 교사로 있을 때 얘기를 잠깐 해죠. 어느 날 4교시가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교무실에 갔다가 조선일보라는 신문을 봅니다. 근데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아주 흥미있고 제가 기겁을 할 정도 놀랄 기사가 났어요. 운보 김기창 선생, 이당 김은호 선생님이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는 사진입니다. 제 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대가 선생님들이 전시를 하니까 안 해요. 저희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 도자기는 1883년 관료가 폐지되고 1884년 민영화되면서 이 도자기, 전통 도자기는 전부 전생이 끊겨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로 알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그 신문에 보면 이천 광주 지역에 조선 백자가 만들어져서 전승이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저는 그때서부터 바로 그냥 즉석에서 도예가 꿈을 꿉니다. 제 머리에는 큰 그냥 백자 항아리가 바로 들어앉죠. 어렸을 때니까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생각한 것이 나는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왔으니까 문양은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되고 항아리를 빚는 기능만 좀 배우면 나는 바로 도예가가 되지 않겠나라는 착각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또 연구해 오던 게 있었어요. 뭘 하든 자꾸 만들고 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화초를 기르다가 며칠 어디 여행을 갔다 오든지 밖에 나갔다 오면은 물 주는 거를 소홀히 했을 경우 화분 위에 화초가 말라서 죽는다든지 시든다든지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제대로 물을 안 줘도 싱싱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화분을 만들 수 없을까? 그거를 제가 연구를 해서 실용신안을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제 화분을 보면요. 겉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물을 안 줘도 이 화초에 물을 공급하는 물주머니가 화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있는 항아리가 계속 저를 재촉을 합니다. 인마 어떻게 할게요, 너? 결국 학교 사표를 내고 어느 날 집으로 내려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사표 냈습니다. 도자기를 공부하러 갈 겁니다. 여보, 나 사표 냈어요. 근데 이거를 제 아내나 저희 어머니가 믿습니까? 배랑간인데요. 누가 그 상의도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학교에는 그 전달부 학교 일을 보는 사람이 리어카에다 제 책이며 제 집기를 싣고 내려오죠.
사실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털포덕 땅에 주저앉으세요. 원 세상에 저런 나쁜 놈. 아니 세상에 보따리 장사며 큰 장사며 가진 고생을 해서 선생을 지켜놨더니 뭐 저놈의 자식이 오강을 공부하러 가? 저는 그냥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 걸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3 책인지 어디서 그 도자기 사진을 얼른 찾아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죠. 어머니 한번 보세요. 여기 문양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쁜 무늬가 있는데요. 이 무늬를 보세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임금님이 쓰는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오강이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이 야 이놈아 그것도 올라 앉으면 오강이지. 어머니는 막 우시기까지 합니다. 통곡까지 하십니다. 차라리 그 사진을 보여드리지나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근데 그렇게 통곡하시는 어머니 또 아이 둘이 달린 제 아내 다 저를 붙들지는 못합니다. 그저 뿌리치고 허련히 지금의 이천지가 공부하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그날이 바로 1975년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지가 도착했죠. 지금도 머리 아주 생생한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가족들한테는. 지가 이천에 도착하자마자 깨끗하게 그 정서된 혹시라도 흠이 잡힐까 정서한 이력서 또 그 찌꾸가 아니죠. 이제 포마드를 아주 머리에 반듯하게 바르고 신사복 정장에다가 바지에 줄을 세우고 구두에 그냥 파리가 미끄러웠듯이 깨끗하게 기름을 바른 구두를 신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 작업장으로 쫓아갑니다. 자, 사장님, 저 토자기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내밀죠. 이력서를 내밀자마자 그 이력서가 그냥 하늘로 날아갑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렇게 깔끔을 떨고 선생까지 했다는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도자기를 공부하러 왔을까? 아마 그런 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사장님, 저는 봉급을 타러 왔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방해 안 되게 공부만 하겠습니다. 또 쥐가 도와드릴 일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보름 정도를 끈질기게 나오죠. 그때 제 성의를 가상하게 보셨는지 그때 공장장님이 저한테 어느 날 큰 항아리, 깨어진 겁니다만 초벌된 항아리를 하나 주십니다. 여보시오, 일로 와봐. 여기다가 이제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한번 그려봐. 그때 책에 나온 국보 노송 항아리를 아주 공들여서 그려서 지가 드리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몇 가지 조그만 그림을 또 그리게 합니다. 한 보름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나니 그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얼마간의 돈을 쥐어줍니다. 드디어 지가 취직이 됐고 도자기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참고서도 없지만 이 선배님들이야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공부를 안 가르쳐줘요. 후일 알고 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쳐주기 힘든 때예요. 예를 들자면 유약, 그 복잡한 유약 하나를 만드는데도 장석 2바가지, 석회석 2바가지 반, 또 물토 반 바가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유약을 만듭니다. 또 도자기 만드는 흙도 꽤 복잡한데요. 그때는 그렇게 바가지나 삼태미로 정리할 때죠. 그러니까 뭘 설명해 주기가 힘들었을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시의 유약 데이터 하나는요. 약 100만 원 정도의 비밀스러운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전부 알고 있을 때입니다. 유약 하나를 넘겨주면은 공장을 마치 남겨주는 것과 같이 생각할 때죠. 근데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지가 공부하고 있는 그 작업장 근처의 시골집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할 때니까 100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자, 그래서 저도 이 비밀스러운 유약을 공부해 나갑니다. 이 노트에 보면 유약을 지가 공부해 온 것이 적히는데요.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전부 암호로 적습니다. 조그만 노트를 하나 정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매일 들은 지식을 거기다 암호로 적습니다. 근데 이
적은 노트를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당시에 신입사원 2달 봉급에 해당하는 7,000원을 현상금으로 구합니다.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7,000원을 주겠다 그러죠. 그런데 이 7,000원 결국 안 썼습니다. 왜? 수첩을 못 찾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밤에는 도자기 작업장에 떠나갑니다만 밤을 새워서 가마에 불을 떼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도자기를 만들고 소송하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좀 현찮고 또 밤잠 못 자고 밤을 새우고 이러다 보니까 시력까지 이상이 생깁니다. 시멘트 포대의 시멘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돈은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소의 간을 간신히 어떻게 구해서 먹은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한 달 후에는 제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또 다시 저들 막내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 막내 아이가 날 때 동네 아주머니한테 우리 그 식구 상관을 부탁하고 저는 2,000으로 한 달음에 뛰어나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구해야 되거든요. 돈 10,000원을 가까스로 구한 다음에 그 10,000원으로 사골뼈도 한 보따리 사고 멱도 좋은 거 한 오리 사고 또 고기도 좀 사고 그리고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돈으로 맥주를 2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집으로 뛰어오는데요. 누가 들어도 세상에 돈이 없어서 빚을 낸 놈이 맥주까지 사갖고 오다니 탓을 전부 할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딸을 낳은 제 아내가 어머니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한테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달래줘야 될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머리 맞춰서 큰 대접에다가 맥주 2개를 다 따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게 또 태어났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하냐. 그 잔을 2개를 띵 부단 다음에 제가 다 마셔버리죠. 그때쯤 또 중요한 도자기 쪼가리 하나를 보고 제가 감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사에 빨간 점이 찍혀있는 그런 파편을 하나 보고 진사에 제가 푹 빠져듭니다. 얼마나 황홀하게 저를 빨아들였는지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이 아름다운 색깔을 계속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생각하게 되죠. 이 진사가 얼마나 나오기 힘든지 한번 보실까요? 그때 가마가 11칸, 12칸씩 되는데 전가마에 수백 개의 작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이 튀어나오는 건 불과 몇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수백 개의 작품에 전부 진사를 찍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진사는 보기가 그렇게 힘든 색깔이었습니다. 이 진사의 연구를 하기로 저는 작정을 했죠. 얼마 후 저는 그 진사 연구에 빠져들기 직전에 신세계 화랑에서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연적서부터 불과 37점밖에 되지 않은 그 조그만 작품을 가지고 숫자 적은 작품을 가지고 신세계 화랑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신세계 화랑의 전시에 한 것만으로도 중견 작가 취급을 해줄 만큼 아주 전시하기가 힘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전시에 대한 어떤 그 선입관이나 인식은 어느 정도냐면 손재주나 좀 자랑하고 하기 힘든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으니까 폼도 재고 뭐 이런 정도로도 아주 유치했을 때죠. 어쨌든 이 전시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코시엄이 살짝 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코시엄 얘기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제가 저 전시회를 어렸을 때 과연 저 코시엄을 기르고 싶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창피해서도 코시엄을 못 기를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37점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촬영비 때문에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이 촬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음성의 선배가 벼랑간에 카메라를 갖고 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지가 그 선배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배님,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머리 좀 메고 오겠습니다. 일로 와봐.
내가 작가 머리를 찍으러 온 게 아니야. 머리털, 괜찮아. 왜 작가가 그렇게 머리털에 신경을 쓰나? 어? 예,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흉은 깎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하, 일로 와. 그 털 몇 개 되지도 않는 걸 그걸 흉이라고 그러나, 야. 어? 현상을 해고, 사진을 끊을 때, 다 이렇게 수정할 때 싹 지워버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사진을 찍었죠. 작품 사진도 찍고. 그런데 12만 원에 2,000부의 팜플렛을 을지로 사가에서 찍어 내던 날, 저 팜플렛에서 저렇게 수염이 나온 걸 처음 봤어요. 아주 황당했습니다. 친구들 며칠 모아놓고 지가 걱정을 해서,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뭐 시험이 이렇게 나왔네. 지울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이거. 친구들도 아주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 어쩔 수 없어. 그냥 기르고 나가야 된다. 시험을 그냥 달고 나가야 된다. 정말 전시할 사람은 어디 가고 또 동생이 나왔냐? 그러면 할 얘기 없어지지 않냐? 예, 그래서 어쨌든 시험을 붙인 게 아니라 조금 난 거죠. 어떻게 창피하게 그 창피한 얼굴로 일주일을 전시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전시가 끝나자마자 지가 이발 소리도 뛰어가죠. 그때 친구들 둘이 막 쫓아와서 소리를 지른다. 야, 인마, 야, 어디 가는 거야? 가면서 나 이 창피해 죽겠어. 이 시험 좀 빨리. 친구들이 전번보다 더 만류를 합니다. 야, 인마, 너 이제 이 전시를 통해서 코시험 기른 도예가 임항택, 이게 세상에 다 알려졌어. 그런데 뭘 지금 그걸 깎으러 하냐? 너 이천에 네 작업장에 와서 항산 어디 계시나? 그런데 저기 항산 어디 가셔? 동생인가? 너 그러면 그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일일이 전부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코시험을 기른 사람이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신세계 화랑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는 정말로 부끄러운 걸 많이 느끼게 되죠. 고참 얘기가 아닙니다. 전시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개인 평가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되죠. 7년 후에 돼서 미도파 화랑에서 조금은 좀 덜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사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또 얼마 후에는 일본의 이마리 공민관 봄 도자기 축제장에서 전시를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만류를 합니다. 일본의 도자기가 아주 백자가 특히 대단히 발전도 했지만 지금 이 제티투성이인 이 당신 도자기 몇 개 가져가서 잘못 전시를 해서 평을 잘못 받으면 영원히 앞으로 일본의 전시할 기회마저 잃을 수도 있다.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이번에는 전시를 좀 접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 도자기, 저는요, 일본 도자기와 제 도자기를 비교해서 감상하는 전시회가 아니라 우리 전승대원 조선 백자와 또 한국 이 조선의 역사를 서로 기억해 가면서 감상해 달라는 그런 전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대신 비매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강행을 합니다. 이마리 봄축제는요, 일본 전역에서 약 70만 명 이상이 일주일 동안 모이는 아주 큰 역사가 있는 전시장입니다. 제 전시 코너는 조금 합니다만 하루에 2번씩 안내 방송도 해주고 사람들이 계속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작품이라도 하나 소장하고 싶어서 계속 문의를 합니다.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가 끝난 다음에 경비도 많이 났고 전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까 물색을 하죠. 그래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요시마치라는 일본말로 길정전이라는 그 장소를 택해서 전시를 하게 되죠. 어쨌든 이 전시를 통해서 일본의 전 지역에서 제도자기가 아닌
한국의 조선 백자가 이야기되는 그런 기회가 만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요시마치 전시에서는 처음 일본 개국 이래 밖에 태극기를 개항하고 이렇게 한일 친선 교류 존이라는 걸 붙이는데요. 이거는 실내고 실내 밖에는 이란 친선이 됩니다. 이란 한일 때문에 한 3시간 동안 자존심 싸움을 하거든요. 또 독립운동하듯이 아주 완전 그냥 한복으로 군장도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후쿠오카 영사관에서 영사님도 오셔서 테이프 커팅도 해주고 아주 훌륭한 전시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때 저는 또 하나 생각합니다. 정말로 가장 밀도 있는 기초 도자기 교육을 시켜서 우리 큰애를 일본어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91년 우리 큰애 창랑이를 일본의 가장 실험 실습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던 아리타 요업대학으로 보내게 됩니다. 좀 부끄러운 자랑을 좀 하면은요, 애국인으로서는 2번째로 이 창랑이가 거기서 수석 졸업을 합니다. 근데 수석 졸업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그룹 파티를 열어주느라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얼마 후에는 제가 1995년 동경전 드디어 이제 동경에 입성을 하는데 동경전 전에 적어도 일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동경에서 보면 서북 쪽에 시미나토 또 도야마, 구로베 이런 데를 전시회를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경전을 멋있게 합니다. 그때 1999년쯤 됐을 때 뭔가 좀 연구를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가까운 명지대학교에 도자기 기술학과가 생깁니다. 기술학과에 가서 연구를 하기로 또 몸을 담고요. 2004년도 됐을 때 저한테 아주 큰 광명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3번째 제출한 명장 서류가 통과되고 04의 5호 도자기 공예 부문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또 2005년도에 또 좋은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동안은 쭉 그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연구를 해오던 조선 백자 진사 안료의 제조 방법과 그 안료 자체가 발명 특허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허를 원래 저 혼자 뭐 독점하겠다, 혼자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진 않거든요. 학문적으로, 산업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내가 연구했나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부분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2006년도 7월 달 세라미스라는 요업 전문지에 그 내용을 전부 공개를 합니다. 지금서부터는 진사를 같이 전부 연구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그 연구거리가 생기게 돼요. 지금까지 연구해온 건 전부 구리를 쓴 동진사거든요. 그런데 황금진사라는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제가 강의되고 공부도 했던 용인 그 명지대 이병하 석좌 교수님이 황금을 액화시켜서 진사를 만드는 것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 연구한 내용이 전통 가마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를 공동 실험을 하는 거죠. 지금 저 소나무 그림에 붉은 줄기가 바로 순금을 써서 칠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저 황금이 아닌 동진사 생산률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로 만든 진사를 보면은 지가 처음 공부하던 1975년대쯤에 진사 생산률이 전가마에서 몇 개만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낮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프로로 구태 계산한다면 2, 3% 정도 될까 그랬죠. 근데 근래 연구해온 실적으로는요, 실험 편의로는 24% 이상이 됐고, 실제로 항아리에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문양을 넣든지 해서 누워서 꺼낼 때는 8에서 10% 정도 되니까 실제로 4배 내지 5배가 연구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때 또 아주 바쁘게 또 저 앞에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뭔가 좀 더 체계 있게 연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을 때 맨날 모자른 부분을 탓하게 되죠. 학점은행제에 편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전국에 19,700명 정도가 졸업하는 데서 또 특별 상도 받아가면서 미술학사 학위를 또 받습니다. 여기서 그 도자기에 문양하는 것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붓이 빨리빨리 움직이는데요. 이 초벌한 항아리는 물기를 얼마나 빨리 빨아들이는지요. 붓에다가 알료를 찍어서 대자마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저희가 구상한 어떤 시임상을 바로 간결하게 옮기지 않으면, 저렇게 빨리 옮기지 않으면 그림이 되질 않습니다. 네. 얼마 후에 저는 또 예술의 전당에서 2009년이 돼서는 한가람 미술관 184평, 그 넓은 곳에서 200여 점의 도자기를 놓고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큰 전시를 합니다. 거기에 한 100여 점 정도는 지금까지 연구한 동진사, 또 100여 점은 그 후에 연구한 황금진사,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전시회가 되죠. 물론 정시대관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에 약 3,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아주 큰 전시회를 성공리에 맞추게 되죠. 이때쯤 제가 강의를 해오던 명지대에서는 지금까지 이론 강의만 했던 것을 실제로 가마를 축조해보고 실제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실습장을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 또 겸임교수 발령을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역에는요, 정말 황금알 같은 그런 도토가,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적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삼같이, 금조각같이 채취한 흙을 갖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확실합니다. 뭐냐면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가장 예술성이 높은, 가장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번 이걸 보시겠어요? 1592년 임진난이 났을 때 전 세계에서 백자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도자 예술의 강국, 그 명예를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제가 공부하는 이천은 세계에서 23번째로,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로 2010년에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도예가들이 모여서 2000시의 협조를 얻고 대한민국이 있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미리 신청을 하면 이천에 와서 전통 도자기 체험을 통해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도자기에 대해 궁금한 게 있든지 뭔가 전통 도자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천으로 달려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아주 저도 뒤에서 보면서 아주 감동적인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한 학자가 연구를 시작하는데 주말만 되면 시끄러워서 연구를 못 했대요. 왜 그러냐? 주변에 아이들이 와서 맨날 그 학교 연구하는 데가 축구장 옆에 있대요. 맨날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이 나가서 아이들을 모았답니다. 주말에. 애들 일로 와. 너네 축구하느라고 고생이 많지? 그래서 10,000원을 딱 줬대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해. 그 다음 주 가서 다 모여. 5,000원을 딱 줬대요. 근데 그 다음 주 갔더니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다 모이더래요. 근데 어떡하냐. 오늘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하나도 줄 수가 없어. 근데 대신 할아버지가 열심히 응원할게. 그랬더니 축구하던 친구들이 한 녀석이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축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열심히 하는데 돈도 안 줘요? 다음부터 여기 안 와요. 그냥 가버리더래, 그냥. 그 다음부터 애들이 안 오는 거죠. 자,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거기 와서 축구했던 이유는 뭐예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좋아서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거길 떠난 이유는 뭐예요? 돈을 안 준 거죠. 자, 여기 보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를 내적인 동기라고 그래요.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애들이 축구할 때 행복했는데 거기에 돈이 개입된 거예요. 축구하니까 돈을 주네? 외적인 동기가 개입된 거죠. 아이들은 축구가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거예요. 네. 오늘 우리 항상 선생님 얘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이 있었잖아요. 최고의 직업이었죠. 그걸 딱 접고 이 길로 시작한 건 뭐냐? 내적인 동기예요. 난 정말 이걸 하고 싶어. 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본인의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온 거죠. 옛날 공장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평생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건 일이 아니라 뭐예요? 놀이에요, 놀이. 취미고. 취미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놓죠. 못 놓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항상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원하는 게 내가 내적인 동기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그걸 찾아서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해서 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나의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의 내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오늘 주인공 항상 선생님처럼 딱 정리하고 뭔가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